안녕하십니까. 편지원의 역사편지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백정, 그들의 삶은 아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백정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도살업자. 네, 도살업자. 네. 한자로 표현을 하면 흰백자에 고리 점자, 발고리 검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고리라는 것이 호미 이런 의미도 있고 군대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 않는다 또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게 흰백자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조선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백정에 대해서 오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우리나라는 그 신라 시대 때부터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 우경사회죠. 그래서 소가 아주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설이 되면 이 소한테 만두국도 끓여주고 또 비빔밥도 이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극진하게 대접을 했죠. 그래서 생구라고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의미에서 생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한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구라고 하면서 굉장히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죠. 농사 지을 때는 밭을 갈게 해주고 또 운반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소를 먹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마운 이 고기를 먹는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 식육 가축으로는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오면서 유교 사회가 되면서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전에 물론 고려 시대 때는 그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살생을 조금 금하면서 또 이 도축을 조금 적게 했었죠. 그런데 조선에 넘어오면서 제사 음식에 이렇게 고기가 육탕이라든지 산적이라든지 고기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선비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런 음식들을 취하면서 이제 고기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 소고기 한 번씩 다 드셔보셨죠? 예, 한번 빠져들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단맛과 그 고소한 맛을 잊을 수 없다는 그런 소고기인데요. 한 마리 잡으면 100가지 맛이 난대요. 어쨌든 이런 농업 국가에서 이 유교 사회인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들이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부터 먹었는데 이 사대부들은 중국의 그런 고사들의 그 유명한 왕이지가 우심적을 구워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나라 태조가 친구 보한테 설화묘이라는 고기를 구워줬다는 얘기와 또 주지육림이라고 해서 강에 배를 띄우고 강이 술인 거예요. 그래서 한 잔 먹고 저기 숲이 전부 다 고기가 걸려있다 이런 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이 고기는 사대부들만 먹는 귀중한 음식이다. 이거는 우리의 문화의 상징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먹어야 된다라는 약간 지위 높은 육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즐겨하는 그런 음식이 되었는데 조선에 가면서 차차차차 제사를 지내다 보니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찾게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이 소고기를 먹다 보면 농사 지을 그 고기가 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먹어서 소가 부족하기보다는 구역이라는 게 많이 돌았어요. 조선시대 때. 우리 지금 말하는 구제역이라는 거죠. 이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 임진왜란 때도 물론 조금 있었지만 그 병자호란 때 그리고 정묘호란 그 전에 정묘호란 인조, 현종, 숙종 이 시절에 굉장히 구역이 많이 돌았대요. 그런 거 보면 이 구역이 북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게 돌았던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조 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수만 마리의 소들이 떼죽음을 당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서는 소를 진상하라는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사신도 보내보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배로 돌아와서 벌금까지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영조 시절에 또 마찬가지였고 이런 구역 때문에 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사실 일할 소들이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그리고 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도 많았어요.
이거는 그 청계천 장통교 밑에서 살인사건이 났던 이야기입니다. 청계천 장통교 밑에 항아리에 벌거벗은 채로 남자아이가 이 목에 칼이 찔려서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이었거든요. 한성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 아이의 부모나 형제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 다음날 이명길이라는 형이 내 동생이다. 어제 한성에 고기를 이렇게 팔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소를 팔러 가던 도중에 어떤 한 무리에 의해서 살인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에 넣었다는 것은 당연히 한 사람이 하지 않았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물의 잡배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이를 죽였던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이런 살인사건이 났다는 것은 양반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욕망하는 그 소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기생하면서 이거를 잡아서 팔면 돈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가진 조선의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소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현종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법을 내렸습니다. 우금령이라는 것을. 소를 이제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호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약간 역효과도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우금령이라는 것은 내가 소를 가지고 있어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소가 내가 잡겠다고 하면 허락을 받고 세금을 내고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잡을 수 있냐 하면 늙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내 소가 너무 아프다, 농사 지으러 가다가 넘어져가 다리가 부러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소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종대왕은 금실도감이라고 해서 이 소를 잡는 밀도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밀도살하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관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많이 취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탄원서인데요. 이제 백성들도 소값이 비싸니까 빨리 소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 탄원서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부모님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지금 구항을 구해야 된다, 약을 지어야 된다 하면서 수령한테 이제 탄원서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수령이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기특하다 하면서 허락을 해줬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구가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 이게 뭐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실이겠지만은 이 거짓으로 이게 우금령이 내리다 보니 거짓으로 고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것들에서 밀도살하는 사람을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럼 포상을 줘요. 뭐 소파라치라고 할 그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역효과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 양반들은, 이 백성들은 이렇게 잡아서 뭔가를 이렇게 살려고, 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양반들은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산속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예, 상춘 야연도라는 것인데 야외에서, 이렇게 보시면 매화꽃이 피었던 그 자리에서 약간 살짝 숨어서 있는, 약간 느낌도 들죠? 그러니까 화로에, 이렇게, 화로, 숯불 이렇게 얹어가지고, 양반 체면에 얼른 다가가지는 못하면서 일단 벌써 이 고리는 풀고 있어요. 네, 풀고 그래서 한 점 나를 주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이게 중국의 이런 세시풍속 중에서 음력 10월 1일에 난로회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 풍속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나라 양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산속에서 이렇게 고기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또 이 성엽이라는 사람의 풍속하에 있는 야연이라는 이것도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요. 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좀 이분들 비해서 좀 어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모자가 참 다양하죠. 예. 신분과 나이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있는데 이 화로에 이 구워 있는 석쇠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철립위라는 것입니다. 철립. 그러니까 그 삿갓 있죠. 삿갓 모양의 그 철로 만들었던 것인데 여기 뒤집어서 이게 위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여기 버섯이거든요. 버섯이나 야채를 여기 안에다가 구워서
육수 이렇게 부어서 예, 전골 뭐 이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먹었다는 이런 그림입니다. 몰래 잘 먹고 있네요. 네. 이 그림, 이런 그림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겨울입니다, 겨울. 눈 내리는 날에 몰래 먹는 그림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털방석에 앉아 있었던 이런 그림이 보이는 거 보면, 그 겨울을 나타내는 건데요. 기생한테 이렇게 한 점 얻어먹는 이런 장면도 보이고, 이분이 지금 급합니다. 신발도 벗지 못하고, 고기는 사실 소고기는 칙칙해서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들한테 한 점 줄까 싶어가지고 지금 얼른 이제 하나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급박한 그런 상황도 조금 보이는데, 이때 먹었던 고기가 설야먹이라는 고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소고기가 조금 질겨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던 그런 고기들 때문에 사실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고기를 이렇게 막 다진다고 해야 되나요?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꽃이 끼어요. 그래서 이 천립 위에다가 이렇게 굽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만 굽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담궈요. 그랬다가 끄집어내고 이걸 3번 정도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그 위에다가 마늘, 파, 산초가루 이런 걸 뿌려가지고 구워서 완전하게 익히진 않죠. 조금 덜 익히게 해서 부드럽게 먹었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박지원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눈 내리던 날 화로를 마주하고 고기를 구우며 난로회를 베푸니 온 방 안에 연기로 후끈하고 파와 마늘 냄새로 고기 냄새가 온몸에 배었다. 온몸에 배어서 기분 나쁘다는 건 아니겠죠? 온몸에 배어서 내가 고기를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라는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예, 양반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소고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때 그 박지원과 같은 그 실학자 중에서 박제가의 책에 보면 하루에 소를 500마리를 잡았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예, 그 잡아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를 썼겠지만 그만큼 조선 후기 때는 이 고기를 많이 먹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양반들이 그렇게 난로회를 했다면 백성들은 사실은 구이용 이런 고기를 먹기는 사실 힘들었습니다. 예, 이게 설렁탕이죠. 예. 설렁탕의 유래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백성들은 그냥 만민 공동의 평등의 음식인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발골할 때 남은 이런 부산물들을 끓였던 건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선농단이라고 해서 이게 왕이 직접 거기에 가서 이제 한 해 동안 제사를 농사가 잘 되도록 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새벽에 가서 하는 겁니다. 선농단에 가서. 그러면 설렁탕에 대한 유래가 세종대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선농단에 가서 그 농민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끓여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은 기록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는 없지만, 일제시대 때 누가 만들었다는 기록도 제가 잠깐 봤는데, 사실은 세종대왕은 금실도감 제가 아까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것을 우금을 내려서 금지했던 사람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세종대왕이 이걸 끓여줬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새벽에 소를 잡아서 이거 사실 최소한 몇 시간을 끓이는 건데 그것도 조금 맞지 않고, 제가 찾아본 그 바로는 이 몽골 시대 때 몽골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입했던 그 원나라 그 시절 때, 고려 시절이죠. 그때 그 몽골의 음식 중에서 슐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슐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걸 한자로 하면 곰탕이에요. 곰탕. 그러니까 우리 곰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곰탕이랑 설렁탕이 뭐가 다른데? 우리 막 항상 이제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고려 사람들, 몽골 사람들이 먹었던 그 곰탕은 고기를 끓여서 약간 스프나 죽 같은 형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어른들 물어보면 곰탕은 고기를 끓인 거고 설렁탕은 뼈하고 여러 가지 다 섞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곰탕이 이게 설렁탕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 술렁이라는 단어에 그 국어 발음을 넣어서 설렁이 되어서 탕을 붙였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설렁탕은 이 조선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의
좀 좋아하고 많이 찾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도 이 맛을 보고는 잊을 수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시절에 이게 주막이 열리고 장이 열리면서 이렇게 뭐 유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을 때 이 주막에 와서 이런 것들을 먹는 양반들도 많이 생겼고 이 주막에서 고기를 먹는 중인 계층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이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고기를 사 먹었겠죠. 소고기를 먹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배달 음식이 설렁탕입니다. 1901제 때 이 설렁탕을 맛보고 맛본 사람은 장에 와서 그 부인의 치마를 사야 되는데 그걸 저버리고 설렁탕을 먹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밤에 항아리 안에다가 이렇게 곱게 넣어서 이렇게 새벽에 배달하는 그런 문화가 처음에 이 설렁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설렁탕이던 고기던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고기를 잡는 사람 이야기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해보겠는데요. 나라에서 그 우금령을 내렸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성균관에서 일하던 사람을 우리가 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성균관 주변에 반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촌에 살면서 그들이 소를 잡아서 성균관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 제사 지내고 또 궁중에도 납품하고, 그다음에 성균관 유생들이 소고기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납부하고 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반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라에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도살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너무도 제가 앞에서 말했던 백정, 이 백정이 도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백정이 도살하는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또 넘어가면 고려시대 때부터 백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고려시대 때 백정은 일반 백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때 도살했던 사람은요? 화척이라고 불렀습니다. 화척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이 화척은 그냥 도살업자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들을 조금 정착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서 너네도 이제 화척하지 말고 백정해라. 백정해서 좀 나라의 세금도 좀 내면서 정착 생활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정착 생활을 꺼려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착도 하지 않았고 또 원래 있던 조선에 있던 그런 백성들이 백정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그럼 백정 안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세종대왕 시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백성으로. 그래서 백성 또는 양인, 평민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백정은 평민이었는데 세종대왕님께서 이들을 백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백정은 도살업자, 고려의 화척들을 우리가 백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조선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들을 차별했을까요?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달단족이라 부르기도 하고 타타르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 고려 초기에 여진과 거란족들이 전쟁을 하면서 뭐 포로가 되었거나 또는 이렇게 귀화했거나 뭐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또 뭐 모습은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몽골인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유목민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도축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아마 다른 모습 때문에 이렇게 천대하기도 하고 기피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이들이 세종대왕은 이들이 좀 정착하기를 바랬지만 이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자정이 정착할 수 없죠. 성향 자체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농사에는 물론 서툰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발굴하고 도축하고 이런 기술은 정말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 세종대왕이 도우려고 했지만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좀 나쁜 짓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도적질도 하고 이게 좀 그랬기 때문에 조선의 사람들이 이들을 좀 더 또 기피하기도 하고 천시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들이 조선 말기에 와서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1899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느낌도 살짝 들기는 하는데 이거 상투를 든 그림은 아닙니다. 그냥 머리를 묶었던 모양입니다. 백정들은 상투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국 공사관에 근무하던 샌즈라는 사람이 그 사진을 처음에 자기가 만났던 제물포항에서 만났던 이 백정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 털이 많고 검은 피부에 키가 180 이상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유목민족의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백정이라는 이유로 천민도 받았는데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끌려갔대요. 또 힘도 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일은 도맡아서 하고 길 가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 그냥 맞아요.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1894년에 가보개혁으로 인해서 신분제도가 없어졌거든요. 물론 됐는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는 몇 년, 3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 백정의 입장에서 신분제도 없어졌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놀리거나 하면 서로 난투극도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정착하지 못했던 그런 유목민들 이외에 정착했던 당연히 유목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양인들한테 이 도축하는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양인들이 신백정이 되죠. 또 농민들 중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면 도적이 돼요. 화전민이라고 그러죠. 돌아다니게 되거나 뭐 도적이 되거나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토지가 빼앗기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유목민들한테 이 도살업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워서 이 저작거리에 소고기를 내놓으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대 때 백정들이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양인들 중에서 신백정이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이 모자가 페랭이 모자입니다. 앞에 봤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상투가 아니라 묶어서 저 페랭이를 썼던 겁니다. 저걸 써야지 백정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옷도 천민들이 입는, 이 백정들이 입는 옷이 좀 따로 있었고요. 이들은 소를 잡는데 소가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죽신 신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 차별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이들은 자신들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정말 기쁜 홀렛날 비녀도 꼽을 수 없고 가마도 탈 수 없었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었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옷 같은 것도 다 차별이 갔었고 돈이 많지만 자신들의 그런 집에 기와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묘도 쓸 수 없었고 호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민정이라고 해서 민적이라고 해서 그냥 종이에다가 도한이라는 빨간 글씨가 탁 새겨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걸 내밀면 이제 이 사람은 돌을 잡는 사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낙인이 딱 찍히는 거죠. 그냥 어디 관청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없었답니다. 이들은. 그리고 항상 어린애한테도 항상 허리를 굽혀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이 어른한테도 반말을 칙칙하고 항상 그런 명칭으로 이들을 조금 괴롭히고 이랬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백정이라고 해서 그냥 매질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때리기도 했고 이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선택해서 신분이 이 백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매질이나 이런 차별도 자신들이 선택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죠.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 조선 후기에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 500년 이상 됐던 이 신분제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았겠죠. 이들의 삶이 정말 생각해도 굉장히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진주에 사는 이학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었대요. 백정 이렇게 해서 소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답니다. 이는 돈을 벌어서 학교가 세워질 때 기부도 많이 하고 가서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내 자식이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하니 그 종이에 적힌 도한이라는 글자 때문에 퇴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겠죠. 예. 그리고 또 진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백정들도 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보는데 백정이 들어오니 원래 있던 백성들이 다 나가게 됐습니다. 200여 명이 예배를 보다가 도중에 나갔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저들하고 같이 예배를 볼 수 없다. 자들하고 같이 천당에 안 갑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나왔대요.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종교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이런 지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그런 이제 또 모욕을 당하고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경리의 토지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된단 말이오. 백정은 사람이 아닌 게 오냐 하고 내버려 뒀다가는 칼 들고 소만 잡겠소? 옴짝달싹 못하게 꽉 길을 지어놔야죠. 약간 느낌에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어떻게 지어 잡겠다라는 뜻이 보여집니다. 그들의 동물을 취급하겠죠. 백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업이잖아요. 직업,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 직업인데, 도사라는 기술을 가진 전문 직업인데, 그들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백정이라는 신분 낮은, 나보다 신분 낮은 그냥 사람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뭉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육식 고기를 담는 이 저울의 그림을,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저울이 평등하잖아요. 평등하게 이걸 하는 거잖아요. 무게를 똑같이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가면서 형평사 운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형이라는 것은 저울을 의미합니다. 평은 공평할 평자입니다. 그래서 형평사 운동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1923년 4월 24일 진주에서 신분제를 완전히 타파하고 교육을 장려하고 백정도 사람답게 인간답게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운동 단체였습니다. 예. 이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말했던 이학찬이라고 하는 그런 백정들도 당연히 여기에 참여했겠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좀 깨우친 사람들, 그들도 함께 했고, 그다음에 지식인들도 이런 세상에서, 내일은 아니지만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참여했던 겁니다. 예. 이 백정도 사람이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우리도 부당하게 억울하게 살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면 온종일 통곡하고 혈류를 금할 길이 없다. 피눈물을 흘렸다는 뜻이죠. 그동안의 그런 차별, 핍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 글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형평사 운동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달라는 거고, 모욕적인 호칭을 쓰지 말아달라는 것. 그다음 3번째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 그리고 4번째는 우리 백정들끼리라도 함께 모여서 도우면서 살자라는 게 이들이 주장입니다. 예. 이 형평사 운동은 사실은 이걸 만들고 나서 그 백정이 그때 40만 명이었거든요. 전국에서 다 모여서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1932년쯤에 일본한테 들켰다고 해야 되나요? 그 대대적인 검문이 생기면서 이것이 약간 조금 흐트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힘을 잃게 되었고요. 1935년에 대동회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면서 약간 노선이 친일파 노선으로 살짝 이렇게 가면서 흐지부지하면서 이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좀 안타깝죠. 그 형평사의 중심에 섰던 수장입니다. 강상호라는 분인데 보시다시피 백정 아닙니다. 대대로 양반 출신의 천석군 집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백정들의 앞에 서서 이제 목소리를 키웠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백정들을 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위선이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식민지 시대 상황에서 그들을 일본한테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되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정들 앞에 나서서 힘쓴 사람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뭐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3.1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근데 이분이 사회운동에 이렇게 기여하는 바람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전국에 있는 백정들이 모여서 이분의 장례를 9일 동안 치러줬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 이 사람이 모였다는 것을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백정들을 위해서 앞장섰던 위인이죠.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 사회에 잘 몰랐던 위인 중에 한 분을 발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주에 있었던 형평탑입니다. 이 형평사 운동이 진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차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탑을 만들 때 그들이 형평사 운동 70주년이 된 기념으로 그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 사실은 물론 이 형평사 운동이 인권을 회복하고 신분을 해방시키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일본에 대응해서 민족해방운동 이런 정신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탑을 세워서 앞에 강사호 같은 분들의 정신도 이어받고 또는 그 차별에 오늘날의 지금 현대인들에도 이 형평사의 운동 정신을 기려서 그런 것들도 좀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그들이 이런 탑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백정 얘기를 했었죠. 네, 백정은 이 소고기, 우리가 맛있게 먹는 소고기를 도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소고기를 먹을 자격 없습니다. 맞죠? 예. 그들은 백정이라고 차별하면 소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게 현재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비원 아저씨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쓰지만 사실 차별이잖아요. 그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차별. 경비원이 사실은 물론 그분도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그 아파트를 안전하게 또는 깨끗하게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한테 그런 받았던 그런 혜택을 그분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차별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려고 하면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인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존중받는 기보다는 먼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